반갑습니다. 땅엽생윤 1-5 의무론적 접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무론적 접근. 지난 시간에 유불도 동량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서양윤리 입장입니다. 그 서양윤리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의무론적 접근인데 낯설지요? 낯설다기보다는 너무 익숙한 용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의무라는 게 많이 듣던 말인데 도대체 이 의무론적 접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 의무론적을 보면 요 의무에 대해서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요 의무란 건 쉽게 말하면 보편, 타당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이거 뭐죠? 법칙입니다. 우리가 실정법에 대해서 실정법을 지켜야 될 무엇이 있지요?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을 준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에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무론적 접근이죠. 그래서 의무론적 접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더 여러 가지지만 크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쭉 짜가자랑 짜가자랑. 첫 번째는 원래 이게 사상적으로 사상가로 말을 하면 좀 안 되지만 일단은 칸트의 의무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가는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어머나 아닌데 깜짝이야. 버튼 누르는 바람에 임마누엘 칸트 퀴니스베르크 사람인데요. 1789년 한 18세기 후반 19세기 그 정도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가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에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도덕 혹은 윤리, 이 교과 혹은 철학을 거의 집대성 존재의 이유를 알려준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를 생활과 윤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임마누엘 칸트 이름을 안다는 건 여러분의 교양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니까 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칸트는 의문론적 접근을 얘기하는데 도덕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분은 우리가 아는 도덕성, 도덕이란 무엇인가 부터 따집니다. 도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이 도덕성이란 이분 행위에 동기에서 우리는 도덕성을 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해보면 되죠.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행위의 동기에서 어떠한 도덕성을 따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각하기 아슬아슬해요. 8시 20분에 막 집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1분만 한 30초만 늦어도 우린 지각구이죠.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누군가가 철푸덕 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니까 이게 지나간 사람도 별로 아는 체 안 합니다. 나는 급한데 저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주는데 여러 가지 생각 듭니다. 순수하게 내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면 칸트 입장에서는 그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도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 동기가 나중에 신문에 나서 학교에서 상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제보가 들어가서 학종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불순한 의도 그 결과 그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이익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은 행동일지라도 칸트가 볼 때는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쉽죠? 그래서 칸트가 볼 때는 행위의 동기가 선하냐 순수하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도덕성이 있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동기, 그러면 행위의 동기가 도대체 뭐 어떻게 돼야 되나? 행위의 동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무의식. 단지 의무의식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돕는 그 행위를 한다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결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행동일 때만, 즉 동기가 순수할 때만, 즉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행위일 때만 그 행위가 도덕성이 있다고 칸트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 휴먼, 혹은 people, person, 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인간아. 우리 닌겐들에 대해서는 칸트님께서 닌겐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다? 마치 불교에서 모든 인간은 불성, 부처의 씨앗, 열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것처럼 칸트가 볼 때는 인간에게는 모든 존재,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을 갖고 있다? 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리전이요. 합리성. 그러면 이 이성을 통해서 뭐 이성이면 단가? 아니요. 이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의식할 수 있다? 짠.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어딘가에 있는, 이건 형이상학적 개념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이 도덕 법칙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 혹은 의식할 수, 즉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뭐 도덕 법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덕 법칙이 좀 헷갈리죠? 칸트에 있어서 도덕 법칙이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이 도덕 법칙, 도대체 이 도덕 법칙이 뭔가? 이분은 도덕 법칙은 일단은 특징을 본다면 일종의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답니다. 정언 명령이 뭔지 모르겠죠? 말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언 명령을 형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언 명령은 뭔 말이냐면 얘는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네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너의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그 좋은 일을 해라가 아니라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조건, 즉 컨디션이 조건이 없이 그냥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의 형식으로 도덕법칙은 주어지고 제시된다는 겁니다. 조금 헷갈립니다. 교과서를 보죠. 혹시 교과서가 있다면 24쪽에 교과서 24쪽에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으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하라. 이건 정언명령이죠. 가언명령이 아니라 정언명령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이익을 얻을 때만 그렇게 행하라가 아니라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언명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쌤이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이게 가업명령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가업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준칙 혹은 뭐 행동과 관련되는 거죠. 즉 일정한 조건이 붙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내가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만약 내가 건강을 원한다면 너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즉 어떤 행동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건을 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즉 나의 여건이 위해를 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나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것도 일종의 가업명령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나의 신변이 안전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만 나는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말하면 일종의 가업명령이죠. 칸트는 이 가업명령에 대해서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깐깐하죠. 그래서 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칙이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진다는 건데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교과서 24쪽 아래 보면 두 가지가 제시되거든요. 정언명령 형식으로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정언명령 형식으로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도덕법칙이 두 가지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그게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도덕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도덕법칙이죠. 이 도덕법칙 두 가지 도덕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 어떤 규칙을 하나의 준칙이라 하거든요. 준칙은 행위의 규칙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규칙이죠. 개인적인 규칙. 이거는 도덕법칙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되지, 검증되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규칙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규칙을 이렇게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 그 도덕법칙을 따라서 한번 통과시켜 보는 거죠. 통과시켜서 살아남으면, 즉 준칙 A, 예를 들어서 어떤 준칙 A가 있냐면 나는 때로는 부정행위를 하겠다. 절대평가 시험의 경우 한해서는 나는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하겠다 라는 게 나의 준칙이라고 칩시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일 때는 부정행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부정행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타협한 거죠. 준칙 A로 절대평가에서는 나는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그 준칙 A를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주어는 나는이었죠. 나는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평가에서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치팅, 부정행위를 용인한다. 용인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전부 다 오케이, 동의할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누구는 반대할 겁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해서 반대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준칙 A가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해야라 라는 도덕 법칙에 의해서 튕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준칙 A는
도덕법칙이 될 수 없는 거죠.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서 탈락한 명제니까, 탈락한 준칙이다 보니까, 만약에 준칙 A가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통과했다면 뭐가 될까요? 또 하나의 도덕법칙이 되겠죠. 오케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칸트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 시사점 나오자.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의 의문론적 접근에서 시사점은 첫 번째, 보편적인 윤리를 확보했다. 두 번째, 인간 존엄성 강조하여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잡소리를 많이 해서 16분이나 됐네. 그럼 오늘 끊고 자연법 윤리 하겠습니다.